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 논의를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위원회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군 인사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등을 군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훈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은 인정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새 지도부 출범, 새 당명으로 각각 개편을 마친 여야 정치권과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훈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의료계가 집단 휴진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의료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야당과 함께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사태를 부른 의료 정책 전반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째 의사 집단 휴진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하게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잇따라 면담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진정성 있게 집단 휴진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국회 특위를 서둘러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대전제는 지키면서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이 다소 모호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국회 특위 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처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는 내일 회의를 열어 단일 협상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의료계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국회 특위 등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로 어제 법사위가 파행되는 등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특히 추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을 위해 직접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추 장관이 이를 부인하자 오늘 미래통합당 새 당명이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군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강민재 기자입니다. 보좌관이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예결위에서 추 장관 의원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군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도 현재까지 수사 결과 관련 취지의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017년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인 서 씨가 근무했던 당시 휴가 관련 행정 책임자였던 지원장교 A 대위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 보장 이름 기억나요? A 대위는 그러면서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않은 생각을 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비전중령은 녹취록에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또 녹취록으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전중령이 처음엔 서 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와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 의원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중요한 결단을 해서 거짓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처음으로 청와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내세우는 데 주력했고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사례가 없고 소비 쿠폰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이나 영화관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그런 공공시설물이나 또는 대중교통에서 확진된 사례는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집회에 참석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관계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으면서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안 하고 있죠. 대출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다음 세금 계속 때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 빡빡 조여가지고 집 안 팔고는 못 살게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인사추천위원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검증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임명에 대한 책임도 없다. 네, 저희들은 물론 그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의원들은 남북협력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의 기능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훈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야는 8.15 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위장 전입과 이념 편향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일부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이 후보자의 견해를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야당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아니고 고위공직자이거나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 여당은 법원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고 이흥구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최근 N번방이나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등 성범죄에 대한 법원 처벌이 너무 가벼워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들며 정부의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는 특정 성향의 모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위장 전입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탈세 등의 목적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관 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KBS 적자 경영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는데요. 여당은 방송 환경 변화, 야당은 국민의 KBS 외면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KBS의 적자 경영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진단은 달랐습니다. 여당은 지상파 방송 모두가 겪는 구조적 문제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기금의 통합 확대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편파 보도로 공영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에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신대들이 집단 격리 당했다, 이런 뉴스들.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사건 당사자들의 통신 기록을 국무회의에서 공개 요청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 푸는 거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통화록과 관련된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이 통신 자료만 조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통화 내역만 조회를 하면은. 글쎄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출발합니다. 통합당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 개정안을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로부터 새 당명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받아 국민의힘으로 최종 변경했습니다. 전국위는 또 국민통합위원회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신설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과 기본소득, 경제민주화 등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내건 정강정책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기둥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성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양 기자, 이제 전미래통합당 이제는 국민의힘이죠.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취임 100일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인데요. 근데 여기 딱 맞춰가지고 당명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다 개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성과를 짚어볼까 합니다. 예. 역대급 총선 참패로 수렁에 빠진 전 통합당의 요청으로 구원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당 지지율이 역전해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탈이념, 실용을 기치로 당의 체질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은 우클릭을 하면서 태극기 세력과 함께 집회를 하는가 하면 보수당임을 스스로 자임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은요, 지난 5월 달 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보수 같은 이념을 상징하는 단어들은 쓸 데가 없다면서 쓰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취임 직후에는요, 이슈를 선점해가면서 민주당을 리드를 했죠. 통상 진보의 어젠다로 꼽히는 기본소득을 꺼내 들었고요. 오늘 최종 결정된 새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을 명문화했습니다.
약자 편에서는 정당 이미지도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의 수해를 입었을 때 민주당보다도 한 발 빨리 현장을 찾아가서 허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역대 장마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났을 때도 4차 추경 편성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오늘 김 비대위원장이 1년 3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쓴 메시지도 4차 추경 얘기였습니다. 야당이 추경의 길을 열어줬는데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아예 약자를 위하는 위원회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을지로 위원회를 연상을 시키는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보인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5.18 묘지를 찾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과거와의 결별을 구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 광주 5.18 묘지를 찾았는데요.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사과문을 읽으면서 호남을 홀대했던 과거를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네, 당시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지율 역전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막말 논란 인사들에게도 좀 모질게 하지 못했던 이 전 통합당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중도 정당으로 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냐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호남 제2지역구 각기운동, 또 호남 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대 등을 추진을 하면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정도의 차는 있지만 대체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데 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이죠? 네, 확실히 내부에서 평가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처음 모셔올 때만 해도 당 중진 의원들이 뭐 조기 전대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정말 각자 생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거든요. 특히 뭐 당내에서 가장 입김이 센 초선 의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지난 6월이죠. 처음으로 의총에 참석을 해서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라고 했는데요. 각종 결정 때마다 외부로 표출돼서 좀 시끄러웠던 내부 갈등은 좀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또 초선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초선들이 대거 입성을 하면서 뭐 과거 친이, 친박, 진박까지 나뉘었던 이 계파 정치가 좀 잠잠해졌다는 점도 김 비대위원장이 좀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당사 이전도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당내 기대감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는데요. 로고와 당의 상징색 같은 것들은 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정도엔 발표를 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핑크색에서 의원들이 한국당 시절에 빨간색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합당이 영등포에 위치한 당사를 썼었는데 여의도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이사도 이달 중순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당명의 새 정강 정책까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당의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표 혁신 1단계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전하면서요.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분위기 전환은 물론이고 외연 확장의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는 아예 차기 대선 주자로 이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했었던 만큼 대망론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불이 붙느냐 아니면 사그라지느냐는 결국에 어떤 성과를 더 내느냐일 텐데요.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어떤 인적 쇄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당무감사가 예정이 돼 있고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그게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마침 100일을 맞는 시점에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강령 정책들도 지금 전국위원회 통과돼서 개정을 했죠.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양수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 한 축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당은 그 한 축이라며 이같지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과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 고통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해가면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3당을 차지, 잠재적 대권 주자들에 맞서 선방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은 박주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를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개혁적인 성향의 박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당에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섞이지 않고 마치 시루떡을 척추에 쌓아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일 위에는 이제 50년대생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586이 있는 거고, 저 같은 이제 40대가 뭔가 활동을 할 만한 그 여백, 공간, 기회 이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다음 세대들이 좀 안 보이고 또 보이기가 참 어려운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의 성장을 위해선 인재 육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성장하는 게 아니겠냐며 여러 세대가 융합돼 같이 결정하고 또 제 밑에 세대들에게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당이 좀 더 능동적이고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당내에 친문 권리당원의 입김이 너무 센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엔 친문과 비문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는데요. 제가 권리당원 득표에서 2등을 한 것을 보면 권리당원 중 꽤 많은 분들이 당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고 본다며 친문, 비문하는 말은 당내 사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후를 출범시키며 동시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 당에 활력 넣기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당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정의당이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9월 말 당원 총투표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심상정 대표의 조기 퇴진에 따른 것인데요. 배진교 원내대표와 지난 2014년 땅콩해양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 당 대표직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선거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당대회에서 당대표 권한을 분산하고 부대표 권한을 확대하는 지도체제와 조기 당직 선거를 확정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미 출마 선언을 마친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창진 위원장을 포함해 김종민 부대표, 김종철 대변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도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배 원내대표는 어제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진보 정치가 쌓아올린 성과 위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갖춘 대중적 가치 정당으로 과감하게 시민들과 만나겠다라고 말했고요. 박창진 위원장은 한 사람의 의리였던 제게 많은 국민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처럼 정의당의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 마음을 대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당권 도전자들이 대중성과 조직력 등에서 장단점이 엇비슷해 1차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표 1인과 부대표 5인을 선출하는 정의당의 당직 선거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과 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됩니다. 정의당의 차기 대표는 당 혁신을 위해 임기를 1년 앞두고 조기 사퇴하는 심상정 대표에 이어 진보정당 2기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는데요. 정의당은 과연 연이은 선거 패배의 상처를 딛고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추천도서 4권을 소개했습니다. 소문난 독서 광으로 틈틈이 자신이 읽은 책을 공개해왔던 문 대통령. 그때마다 해당 도서들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문프셀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문 대통령이 추천한 책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문 대통령, 최재천 이하여대 교수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6명의 공저인 코로나 사피엔스와 재미 저널리스트인 안희경 씨가 세계 석학들과 인터뷰 내용을 엮은 오늘부터의 세계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책은 비슷한 성격의 책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대한민국과 세계의 석학들에게 묻고 답한 내용을 정리한 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간략한 서평을 덧붙였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쓴 리더라면 정조처럼도 추천 도서로 꼽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역사의 길을 좋아하는 분들께 권할 수 있다며 정조대왕이 금난 정권을 혁파해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홍 전 독립기념관장이 지은 홍범도 평전 또한 추천 도서에 포함했습니다. 올해가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며 독립군들의 초창기 항일 무장독립 투쟁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추천 도서가 주목받는 이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메시지가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 다음엔 어떤 책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나설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당시 수요일에 다음 토요일 앞두고 29일에 있을 민주당 전대에서 대표단 지도부 어떻게 뽑힐 것인가 예상을 질문을 했었는데 두 분 다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최진봉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선거 전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뿐이고 장 소장은 이제 어대낙 확실히 얘기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과가 되게 예상한 대로 나왔지만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든가 또 당 대표 말고도 5명의 최고위원 뽑았었죠. 얘기할 거리가 있다면 좀 먼저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이낙연 지금 이낙연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 결과가 나왔고요. 좀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김부겸 후보가 대의원 빼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 이렇게 별로 표를 못 얻었다는 분이 약간 그거는 이제 원래 예상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예상은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붙어서 보통 본인도 30% 정도 이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뛰었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아서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장으로 처음 수원시장이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부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자체의 어떤 입장이나 내용들 또는 주장들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 중심으로 분권을 강조했던 분위기도 맞물렸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태영 시장이 들어간 거 그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 역시 이제 친문 3분, 5명 중에 3분이 이제 친문 그룹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친문 체제가 어느 정도 또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이번 그 최고위원 선거나 대표 선거에서는 친문의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그래도 60% 이상을 얻었다는 점은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물론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은
그 이낙연 당시 후보의 압도적인 1위를 그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최준봉 교수님께서 너무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약간 수치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60% 정도로 당대표 된 것은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대세론이 강했고 대선 후보를 좀 확실하게 밀어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김부겸, 박주민, 집권여당의 당대표의 감 아직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이라면 나중에 기회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당대표를 확실하게 좀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죠. 본인이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은 득표수를 얻고 이 집권여당 안에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의원이라든지 권리당원분들이 김부겸은 아직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고요? 네. 결국에는 그래 김부겸의 생명력은 우리 당이 영남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국한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우리의 얼굴 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0%가 넘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합니다. 대중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결국에는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서울시장에 후보로 좀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개 예상했던 결과는 나왔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일주일 뒤 지난 다음에 집중 좀 지적해 줬습니다. 이제 이낙연 신임 대표 어쨌든 간에 당을 새로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도 있고 여당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데 당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를 이끄는 야당과의 관계입니다. 김정인 위원장과의 관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만남 때 일단 90도 인사하는 모습들이 언론의 카메라에 많이 잡혔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과의 관계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 네, 협치와 질문하자마자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하시네요. 네, 협치와 그 야당을 대우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날로 끝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기국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있고요. 예산안 처리해야 되고요. 내년에 4월 7일 날 보궐선거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부정적이란 말은 국가를 위해서라든가 뭘 위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매끄러운 관계는 아닐까 이런 얘기죠. 협치가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법부터 부딪힐 거라고 봐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공수처법 우리가 밀어붙여야 돼.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야당이 2명을 추천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해야 돼라는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민생을 먼저 하겠다는 분위기도 좀 있던데요. 그거는요. 어차피 그냥 민주당이 하면 돼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야당의 협조가 뭐가 필요합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급하겠어라고 결정하면 끝이지. 야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당에 있는 친문 세력도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 선거 때까지 본인들의 수건 사업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협치나 분위기 좋은 것은 어제 하루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인사는 근데 그치도 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네요. 장 수장이 아마 물어보시기 전부터 아마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질문하자마자 바로 부정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 소장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낙연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90도로 인사한 것도 어찌 보면 야당을 대우하고 아무튼 협상의 대상자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협치라고 하는 게 반드시 모든 거를 다 합의해서 처리하는 걸 협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협치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가 최대한 같이 논의해보고 마지막 가서 결론에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표결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부동산 3법처럼 불가피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여당이 일정 부분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줄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대화하는 모습을 계속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이지 않든 국민들이 볼 때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협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치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가지고 통과하는 걸 협치라고 저는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거 자체도 국민들한테 협치의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때운 상임위 재논의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가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거는 물론 뭐 처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됐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걸 본인들이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절차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상임위원회를 다시 또 정치적인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걸 다시 하려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그때 논란이 되는 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논란이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또 그럼 몇 개월 이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럼 다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데 재구성은 가능하지만은 옛날처럼 협상은 반복하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재구성은 가능하다. 뭐 예컨대 뭐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원상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얽히게 되면 다른 국회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야당도 지금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이낙연 대표도 아마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는 순간 국회가 또 스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협상 정도만 밀당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재배정, 재구성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네요. 협상도 없고 재구성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여야가 협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협치의 매개인 그것도 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네요. 네, 통합당 이름이 국민의힘으로 새롭게 교체가 됐는데요. 장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국이라는 당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으신지요? 저는 당자를 안 쓴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당 이것은 좀 진보해 보이거든요. 힘을 당으로 바꿨으면 다른 당이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는 어쨌든 시민단체가 쓸만한 그런 이름을 갖고 온 것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조롱도 나오고 비아냥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당명이야 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입에 익으면은요. 국민의힘은 오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국민을 뒤에 두는 그러한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잘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간판을 바꿨잖아요. 간판을 바꿨는데 4월 총선 때 망한 음식점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주방장도 바꾸고 맛있는 메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새로운 대선 주자도 발굴을 하고 정강 정책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당의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어서 진짜 정강 정책대로 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선 후보들, 차기 지도자들을 키워야 당이 한 단계 더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씨는 뭐 같은 식당 하던 사람들이 뭐 그대로 다시 바꿔서 해서 잘하던데요, 보니까. 그건 워낙 실력이 있잖아요. 실력도 있고 워낙 이제 맛있게 음식을 만드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당 이제 한국의 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아직 보니까는 우리 국민의힘은 하면은 당뿐만 아니라 국민을 빌리는 힘으로 잘 쓰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한번 당에서 뭐 이름 지은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장성철 상 한국이 계속 이게 남나 봐요. 한국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한국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사실은 조금 희화화된다고 아까 장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처음 이 이름이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희화했어요. 사실은 좀 당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자꾸 쓰다 보면 뭐 입에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국민의힘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지금 있는 정당과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마지막 한자만 이름이 다른데 그게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뭐랄까 영입이랄까요? 아니면 합당이랄까 이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서울시장이나 대선 후보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철수 대표도 거론을 하셨거든요. 물론 안철수 대표가
금방 얘기는 안 하시고 며칠 있다가 이제 뭐 얘기는 하긴 하셨지만 아주 완전히 차단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말씀도 일정 부분 또 이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차후에 그런 논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합당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름을 당명 지었는데 견제하지 않았던 태도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뜻이 같으니까 충분히 영입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던졌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뭐 저는 지금 당장 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당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위를 통과했던 정강 정책 그런 강령과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수정을 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는 지금 이제 사선 연임 금지의 경우에는 당의 특위에 맡기기로 해서 일부는 정치 개혁 의지가 퇴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합적인 그런 정강 정책 분야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선 연임 제한 같은 경우는 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정강정책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제한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보수 야당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잘 제시해줬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래에 와서는 보니까 장성철 소장이 그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일단은 현 제1야당을 지지하면서도 불만을 많이 표출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막 걸음마를 걷겠다는 아이한테 너는 왜 못 뛰어 하면서 구박을 하면은 그 아이가 뛸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걸음마 걷고 뛸 때쯤에서도 못 뛰면은 그때 이제 비판을 해야 되지 지금은 격려해 줄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치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막 때리시더니 좀 격려도 해주시고 처음 출발하셨으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또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총선 참패로 수렁에 빠진 당내 구원 등판에서 당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안정화시킨 거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종인 체제가 앞으로 성공하려면요.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당의 대선 후보군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줘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돼 있거나 하락하는 이유는 당에 지금 보수 야당의 구심점이 있나? 지도자가 있나? 그런 우구심 때문에 지금 당이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안철수는 옛날에 평가받은 사람이야. 뭐 유승민은 뭐 하겠어. 홍준표는 우리 당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군이라는 분들을 폄하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김종인 위원장에게 저분이 다른 생각 갖고 있나? 본인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군들을 당 고문으로 임명을 해서 본격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활동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 조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측근들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김종인 호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도 그렇지만 또 이제 권력 주변에 뭐 측근 얘기 지적하네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뭐 SNS 눈팅만 했었는데 어제 밤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광주에 가서 했던 행보라든지 아니면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정강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 앞에 통합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한 거 이런 부분은 뭐 어쨌든 통합당이 들어오셔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그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성철 소장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저는 그 두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사실 당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후보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저 전적으로 동의해요. 일부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문이 들고 있고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견제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커나갈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서 결국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뭐 측근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고 다른 당무에 함께하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언젠가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꼭 고민하시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내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 좀 살펴보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지금 관련 문제가 지금 상당히 정치권에 뜨거운 지금 화두가 돼 있습니다. 부대 관계자 녹취록 신원식 의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녹취록까지 발표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100% 확인된 것이 아니고 서로의 주장들인데. 그렇죠. 서로의 주장들만 있는 건데요. 신원식 의원이 가능성, 개연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의견이 양쪽이 충돌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충돌하는 지점이 뭐냐면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녹취록이 실제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전 보좌관과 그 사람이 녹취된 내용이 나왔다면 이건 확실한 거지만 대위의 입을 빌려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지금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자기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좀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건 결국 이제 본인과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빨리 이게 조사를 해서 이런 충돌되는 지점의 진실이 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쪽의 의견이 검찰이 왜 오래 걸리죠?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결과를 내라고 얘기했으니까 동부지검에서 장 소장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동부지검에서 빨리 이거를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점점 쟁점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밝혀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표정 그대로 심정을 얘기해 주세요. 최질봉 교수님 아시면서도 얘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검찰이 왜 수사 안 하겠습니까? 차기 직국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유, 그럴 리가 왜 없겠습니까? 동부지검장 바꿨습니다. 차장 검사 바꿨습니다. 부장검사 바꿨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팀을 다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지금 그 21세기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요, 저는 이 부분은요, 추미애 장관이 거의 99%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휴가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강하나 앵커님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죠. 군대에서요, 병가를 하려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군의관이 소견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소견서를 적어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전산에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휴가 명령서를 줍니다. 병가 명령서를. 이 4개가 없어요. 이 4개가 없이 19일 동안 병가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 복귀를 안 해요. 휴가에서 복귀를 안 해서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어요. 왜 복귀 안 해? 그랬더니 나 아파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것은요, 탈영이에요, 탈영. 그래서 영창 가야 될 일인데 이렇게 상장까지 받았어요. 카투사 제대했을 때 상장까지 받았습니다. 현직 집권여당의 당대표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행정 착오가 아니라 거대한 특혜와 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로 어제 여야 설전이 오갔던 법사위가 파행을 겪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이 협의가 없었다며 회단지를 막자 국민의힘 사실상 폭정이라고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좀 폭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안 질의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우리 현안 질의 안 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좀 너무 오버해서 한 거다.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의 수도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저거는 국회법에 어긋난 것도 특별하게 아닙니다. 무리한 건 아니다. 폭동이라고까지 분류 사항은 아니다라고 그럼요. 보네요. 뭐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겠네요. 아니, 다른 일은 없죠. 당연히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말은 너무 지나친 말이고 네. 두 번째 했던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간사 합의가 없고 의사 일정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의사 일정 잡고 합의해서 다음 주에 질의하면 돼요.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하십시다. 그러면 합의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그건 얘기하면 되는 문제고 아무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장 소장이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이 뭐 압력을 행사해서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네. 조사가 필요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짧게 그 역시 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여야 간의 공방이 오다 보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군대에 안 가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갔다. 그럴 정도인데 상은 못 줄 망정 공격해서 되겠느냐.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보십니까? 아주 부적절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식과 발언도 문제지만 저는 서른 의원의 발언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가라고 안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요. 아파서 군대에서 판정을 받잖아요. 당신은 현역병 안 돼. 당신은 공익으로 가. 이런 판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병무 행정이 저는 좀 아픈데도 저는 병원에 저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 너 군대 가 이렇게 안 해요. 이것은요 서른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큰 설화에 휩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보호에 싶어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른 의원이 했던 얘기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하나, 만약에 저는 모르겠어요. 장 소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군에서 판정이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치료받은 어떤 이 내력을 내면 그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른의 말처럼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부러 군대를 입대를 했다면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건 칭찬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탈영 논란까지 되고 있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넘어간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서모 군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갔다고 하는 그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그 사안과 다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10초만 얘기할게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으면 박수 쳐주겠어요. 근데 카투자잖아요.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은요 카투자 가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 힘든데 가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카투자 간 건 또 그 상황을 또 달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뉴스앤 이슈에서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건강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인데요. 태풍은 내일 새벽 경남 해안을 상륙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 호남, 제주 지역에 최고 4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